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가 결국 여행의 빙하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공 증진에 힘쓰면 언젠가 떠나게 될 유럽이 다시 보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뻔한 정보들로 뻔한 음식, 뻔한 장소에서 뻔한 것만 사오지 마시고 보다 더 본인만의 여행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앤틱 구입하기 마지막 편입니다. 첫 편에서 왜 앤틱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앤틱을 구입할 장소, 3편에서는 앤틱 구입 시에 내고하는 스킬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틈틈이 모아온 앤틱 제 콜렉션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진짜 물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유럽 앤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유럽 문화사에 정통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앤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마땅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신 좋은 자료나 책자가 있으면 꼭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앤틱에 발을 담그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유럽 물건이 아닌 일본 부채였습니다. 바로 요놈.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앤틱인데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유럽에 살게 되면서 유럽 문화에 관심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일본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 부채가 눈에 딱 띄었는데 하나씩 보시죠. 일단 양면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종이 재질이지만 상당히 상태가 아직 좋아요. 이 한쪽 면은 이제 봄을 상징하는 벚꽃이고 반대쪽은 이제 가을의 단풍이죠. 우선 이 금치라는 게 유행한 것은 모모야마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입니다. 대략 16세기 말인데 설마 이 부채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 종이 상태랑 요 실 지금 이런 것들로 놓고 봐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메이지 이후겠죠. 그래도 이 정도 내구성 보이려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로 고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아무리 봐도 참 잘 만들었고 가격을 떠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입한 것은 책인데요. 왠지 좀 그럴듯하고 멋진 고서가 한 권 있었으면 했거든요. 앤틱 사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연역을 전혀 모른다는 건데 제가 비록 독일어는 모르고 더욱이 독일 고어는 더더욱 모르지만 일단 이 책을 보시면 1900년 줄라이 19죠. 1900년에 출판된 책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주위 독일 친구들에게 내역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 비록 독일에서 산 책이지만 책 자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의 교회를 건립하면서 기념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건축에 기여하셨던 분들, 기부 많이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기념으로 줬던 그런 책자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엇보다 이런 것들, 당시 유행이었던 이 아르누보풍의 이 사파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그림들 물론 내용은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실제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독일 친구들도 잘 못 읽더라고요. 일단 폰트도 옛서체고 전형적인 지금 당시 유행했었던 아르누보풍의 사파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책을 한 권 더 구입을 했어요. 이 비즈바덴 벼룩시장이 프랑크푸르트보다 훨씬 크고 좋은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처음 간 날 바로 구입한 겁니다. 이거는 발행 연도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역시 아르누보풍의 사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정확한 연역은 모르겠지만 같은 지금 폰트나 사파들의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아르누보 시대니까 이것도 비슷한 연도 한 100년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상태나 이 인쇄들이 지금 상당히 정교하고 아주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 좋아해서 좋은 그림 많이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은 당연히 너무 비싸고요. 생각만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우선 프랑크푸르트 근교 헤어스트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그림입니다. 유럽에 사는 동안 좀 많이 유럽스러운 그림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딕스러운 뭐 그런 그림 말이죠. 당연히 그만큼 오래된 그림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요. 있어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리플리카 뭐 복제화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유럽스러운 옛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이 네덜란드 쪽 플랑드르 미술 참 좋아하는데 뭐 그 시절까지 그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네덜란드의 옛 풍경을 그린 낡은 그림입니다. 캔버스가 아니라 목판에 그렸어요. 유화죠. 사실 유화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옷이나 그림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1800년대쯤으로 보여집니다. 화가 이름이 있는데 사실 누구지 알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수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주 수작은 아닙니다. 솔직히 많이 아쉽죠. 아쉬운 대로 옛 그림 분위기는 충분히 나고 가격도 괜찮아서 편한 마음으로 첫 스타트로 끄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이런 류의 판화들입니다. 판화는 여러 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량도 많아서 가격도 적당한 편이에요. 애칭화 같아 보이는데 유럽 각 지역 옛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마침 제가 아는 지역이라면 지금의 모습과 대비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은 프랑크푸르트 근교 앱스타인이라는 곳인데요.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기념으로 사준 그림입니다. 지금도 저성이 남아있어요. 폐허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요. 이 그림은 라인강을 따라 남독일로 쭉 내려가면요, 프랑스 알사스 지방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작은 마을인 브라이자흐라는 곳의 옛 모습을 담은 애칭 판화입니다. 이 의상들로 봐서는 1800년대쯤으로 보이는데요. 뭐 물론 현대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 물론 있고요. 이런 류의 판화들이 많이 제작된 것 같아서 제작 배경이나 뭐 유명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공부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한 수 지도 편달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현대 그림으로 가면 그래도 연역을 알 수 있는 그림들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저의 관심은 현대 미술이 아니라 고전풍의 그림입니다. 먼저 비즈바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앤틱 마켓에서 만난 저희 최소장품입니다. 그림도 첫눈에 반할 만큼 수준이 높죠.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수작입니다. 마침 화가 이름까지 꽉 박혀있죠. 엘리자베스 파이츠 카리라는 독일 여류 화가이십니다. 이 작품들은 1925년도에 그려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진짜 풍경은 아니고요. 사실주의 화풍으로 그린 풍경화예요. 두 개가 이제 짝으로 있으니까 더 뽀대가 나죠. 실제 구입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구입한 것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고를 했고 협상 끝에 원하는 가격으로 샀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파리의 방부시장에서 구입한 인상주의 풍경화인데요. 이 그림도 이 풍경화만큼이나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에요. 정말 안 깎아줘서 생각보다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대략 뭐 노르망디나 스페인 북부 대서양 쪽 해변의 풍경 같아 보이죠? 당시 이 상인이 유명한 화가 그림이라고 강조하면서 절대로 안 깎아줬는데 그가 주장한 화가는 여기 보시면 파일리스라는 서명이 있죠. 파일리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아이자 파일리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뭐 당시엔 잘 몰랐어요 제가. 상인이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아이자 파일리스를 이제 검색을 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화풍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검색되는 화가라면 그 이름조차 모르는 화가보다는 뭔가 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첫 번째는 파일리스가 그 순간 누군지 제가 몰랐고요. 검색이 돼도 얼마나 유명한 화가인지 역시 모르고, 서명이 지금 여기 파일리스라고 돼 있는데 이 파일리스가 아이자 파일리스인지 아니면 또 뭐 머시기 파일리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상인 설명은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이 그림의 완성도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걸로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격에 과연 살 만큼 내 마음에 드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기는 되게 작아요. 손으로 비교해 볼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 꽤 비싸게 줬습니다. 이건 부산 보수동 고서점 거리 한 서점에서 찾은 작은 그림 한 점입니다. 한눈에 딱 시선을 잡아 끄는 유럽풍 그림이죠. 이 상태는 매우 나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만날 아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 물어보니까 르누아르 습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래요. 자기도 일본에서 되게 어렵게 구한 거라고요. 이러면 이제 참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첫 번째, 습작이다. 두 번째는 그나마도 추정이다. 이런 희박한 가능성에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선뜻 투자하기 참 힘들죠. 이럴 땐 그냥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저 그림이 제 마음에는 뭐 상태나 이 아름다움, 완성도가 2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이제 일본 미인도가 또 한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의 풍속화는 이제 보통 우키요에라고 하죠. 이 둥둥 떠 있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우키요에는 주로 판화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피라도 있어요. 화가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공방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그림으로 보이며 주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복 직후까지 한국에서도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큰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우키요의 유피라를 가지고 싶었던 마음에 그리고 이 제시한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이걸 대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몇 편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나쁜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정교 쪽에서 유행한 이콘인데요. 당시 동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영향이 서유럽에도 많이 미쳤고요.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비잔틴 식민지가 되었을 정도였죠. 동방정교 분위기로 이 서유럽에서도 모자이크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딱 이 그림, 아기 예수의 탄생, 이 그림 참 많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목판과 그림 분위기 봐서는 되게 오래된 물건 같아 보이죠. 뭐 물론 이게 진품일 거다 생각하고 구입한 건 아닙니다만, 뭐 그저 동유럽 분위기만 나면 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뭐 가격도 저렴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짝으로 이제 다 했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좀 이제 뜯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쉽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의 탄생이 아기 예수의 탄생인데 실제 아기 예수는 요렇게 엄청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여기서 포인트는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아기 예수가 크게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하늘의 별이 별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스포트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지금 처녀 수태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동정녀잖아요. 그래서 당시 화가들은 이제 요셉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젊은 얼굴로 절대 그리지 않았습니다. 백발 노인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께서 이제 동정녀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종의 불문율이죠.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놓고 또 이제 천사 뒤에 후광을 한번 볼까요? 천사 뒤에 후광 보면 지나치게 동그랗죠. 뭔가 동전 같은 거 대고 지금 그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동유럽 풍의 그림이긴 한데, 뭐 제가 이콘이 없어서 하나 사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보기에는 뭐 괜찮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어차피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인들 설명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만족하고 이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처음부터 절대 고가 물건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복제품이라도 무명작가 작품이라 해도 완성도는 봐야겠죠.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나면 정말 좀 허탈해지거든요. 이 볼수록 정이 좀 떨어져요. 이게 얼마에 구입했든. 자, 이제 좀 더 유럽 앤틱에 대해 감이 생기셨습니까? 앞선 영상에서 어떤 작품 하나하나를 포커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시장을 훑어만 봐드려서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기에 좀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량 생산되는 현대의 물건들보다는 이제 다시는 같은 작품이 안 나올 옛 것들에 대한 애정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몇 개 좀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런 영상이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았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좀 가지고 있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고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좀 더 많아서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평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별로 재미없다 싫다 뭐 그러시면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제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조언이나 또 해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